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산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라. 전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데 꽤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길에서 벗어났던지 작은 절벽에서 미끄러졌다던지 돌아갈 길을 못 찾던가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옛말을 들어봐서 그렇게까지 멀리 헤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한텐 그렇게 되지 않았던 두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들은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고 전 이것들을 더 어려운 실종 사건을 풀 때에 동기부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모님과 함께 산딸기를 따러 나왔던 한 남자아이의 일입니다. 그 남자아이와 여동생은 같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실종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아이들의 부모님이 잠시 눈을 돌린 동안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찾을 수 없어 저희들을 불렀고 저희는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딸아이 쪽을 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묻자 곰사나이가 오빠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곰사나이가 그녀의 오빠와 잠시 동안 놀기를 원해서 그 여동생에게 산딸기를 주며 조용히 있으라고 하였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오빠를 보았을 땐 이미 곰사나이의 어깨 위에 타고 있었고 표정 또한 침착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의 첫 번째 생각은 유괴였지만 저흰 이 구역에서 아무런 사람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도 계속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키가 크며 온몸이 마치 곰처럼 털로 뒤덮여 있고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죠. 우리는 몇 주 동안 그 구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가장 길었던 조사 중 하나였지만 우린 아이에 대한 단 하나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이킹을 나온 한 젊은 여성의 일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이 숲에서 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나무 밑둥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모든 곳을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의 할아버지도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몇 번 수색견과 함께 수색을 나갔었는데 절벽을 향해 저를 똑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언덕도 아니고 암벽조차도 아니었어요. 손으로 잡을 데도 없는 순전한 절벽으로 말이죠. 이럴 때는 항상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절벽 반대편에서 사람을 찾던가 또는 수색견이 이끌었던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은 있지만 여전히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체 수습에 관련된 한 가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방에서 떨어져 죽은 나무에 몸이 꿰뚫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별난 사고였지만 전 아직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울부짖던 걸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시체 운반용 기구에 실려 구급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울부짖음을 내보냈습니다. 마치 그녀 주변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일부분이 그녀의 딸과 함께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몇 주 뒤 다른 탐색 구조원에게서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있는 한 살아갈 수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구역에 곰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기에 다른 탐색 구조대원과 팀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반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던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있을 거라 판단되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 꽤 험난한 등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채 작은 크레바스에 갇혀 있었던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별로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거의 이틀 정도 갇혀 있었고 그의 다리는 명백하게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헬기에 싣고서
한 응급구조대원으로부터 그 남자가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가 얼마나 괜찮게 산을 올라왔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한 남자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군요. 환자분이 말하길 그 남자는 아무런 등반 장비도 없었고 그냥 두꺼운 점퍼와 스키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그 사람한테 다가갔고 그 남자가 뒤돌아 보았는데 얼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텅 빈 공백 말입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랬고 산을 너무 급하게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은 밤새 동안 그 남자가 산에서 내려와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환자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오싹오싹하던지 한동안 절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듣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저한테 일어났던 가장 무서웠던 일들 중 하나는 하이킹 그룹에서 떨어져 버린 젊은 여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색견들이 그녀의 자취를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밤 늦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다란 썩은 통나무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과 가방은 사라져 있었고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무 부상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녀를 부축하고 함께 걸어서 초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그녀는 계속 우리 뒤를 바라보며 왜 검정 눈을 가진 거대한 남자가 우리를 계속 쫓아오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그냥 충격 때문에 생긴 이상한 증상인가 보다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소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계속 제발 그 남자가 자신에게 인상 좀 쓰지 않게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숲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신이랑 같이 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 또한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겨우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지만 온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기침하는 소리와 같았지만 좀 더 뭐랄까 더 낮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벌레가 내는 소리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초소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눈을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잡더니 그 남자가 당신한테 빨리 움직이래요. 당신 목에 있는 흉터가 거슬린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그걸 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흉터가 목 밑에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흉터는 옷의 카라에 대부분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상한 기침 소리가 바로 나의 귀 안에서 들렸고 저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녀를 얼른 초소로 떠밀었었는데 그때 전 정말 그날 밤 그곳에서 떠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얘기는 해야겠네요. 이 이야기가 아마 제가 겪었던 일들 중 가장 희한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모든 탐색구조부대에 해당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탐색 수색대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할 수는 있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선임들로부터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지시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네요. 숲속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의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땐 말이죠. 그러니까 한 30에서 40마일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숲속 한가운데에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김새가 말이죠. 마치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계단을 그대로 잘라내서 숲속 한가운데 떡하니 놔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다른 대원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평범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말 단호하게 절대로 그것들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마주치더라도 거의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요약하자면 실종 사건 조사에서 뛰어난 실적을 가진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찾아내지만 곰사나이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나무 위로 올라간 후 사라진 여성 사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두 사건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숲속에서 발견되는 무작위 계단과 같은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하며 이러한 비일상적인 일들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밤길은 항상 조심해라. 어느 날 친구의 사촌 언니가 밤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평소보다 심한 날이었는데 길에는 언니 외에는 아무도 없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양쪽 손에 각각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나 신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앞질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는데 이상하게도 안개 속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집이었는데 집까지 10여 분이면 오는 길을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워낙 이야기를 잘 꾸미는 터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 친구는 동생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으로 가는 빠른 길이 언니가 말했던 그 길이었기에 친구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안개가 자욱했는데 친구의 동생은 남자친구와 전화한다고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혼자서 먼저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손에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자신을 앞질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후에 자신의 뒤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꽉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당황해 있는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자꾸 제자리에서 돌아 무섭잖아.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머니.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집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집 대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선 정말 온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것 같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선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참을 달렸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친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는데? 아까 할머니가 철문을 두드렸잖아. 근데 그렇게 두드리는데 소리가 왜 안 났지? 생각해보니 철로 된 문이어서 두드리면 쾅쾅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 문 앞에 걸려있던 등. 그건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걸어놓는 등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귀신. 두발 규정이 엄격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짧은 단발머리로 사회생활을 하려니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기르려고 했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는데 붙임머리를 알게 되어 곧바로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지니 여성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생기고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시술하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갑해서 눈을 뜨면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자꾸 엉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매번 자다가 깨어나니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또 목이 갑갑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카락이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머리끈을 찾았는데 머리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심해졌지만 아깝기도 하고 긴 머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도 못 가서 붙임머리를 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말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왼쪽 뺨이 간질간질해서 보니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창문도 닫혀 있었고 방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불을 켜려고 일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뒷머리를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닥에 붙임머리가 한 움큼 뽑혀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실리콘으로 붙인 거라 열이 없으면 제거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 연쇄살인범에게서 살아남은 소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연쇄살인마의 소굴에서 뜻밖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소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그부까지 같이 구해냈습니다. 오늘 밤 낸시 존스는 수백 명을 살인한 연쇄살인마 데이빗 그레이스의 지하 감옥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한 달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졸업생 전 학급이 탄 버스가 그레이스에 의해 통째로 납치당한 이후 존슨 양은 감옥에 갇혀 자신의 학우들이 몇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한 뒤 망치로 살해되는 장면을 매일매일 봐야만 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땐 27구의 시체들이 이미 훼손된 채 부패되어 있었고 존슨 양은 이미 그레이스를 제압해 죽인 뒤 불을 지름으로써 뉴스를 장악하던 4년간의 범행도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을 고문했던 방법들은 평소에 그레이스와 달리 매우 잔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양과 함께 유일한 생존자인 로라 랜스는 데이빗 그레이스가 뇌엽 전리술을 시도하던 도중 존슨 양에게 의해서 제압당해 시술이 갑자기 중단되어 버리면서 현재 긴장증과 더불어 뇌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전 따돌림의 피해자였던 존슨 양은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가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습니다.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있었을 때 달려든 것 뿐이에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고난에서 살아남고 10년 후 낸시 존슨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낸시 존슨 박사는 현재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간신히 데이빗 그레이스의 소굴에서 살아남았던 노라 랜스 씨는 25년간 긴장증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며 한 문장을 속삭였지만 그때 그 고된 아무도 없었습니다. 걔는 첫째 날에 그 남자를 죽였어. 6번째 이야기, 스쿨버스 괴담. 스쿨버스가 브라운스빌로 경로를 틀었을 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만일 눈치챘다면 왜 이쪽 길로 향하는지 궁금해했을 거야. 특히 아이들은 말야. 이쪽 길엔 아무도 살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래서 버스는 빨래판 같은 길을 덜컹거리며 지나갔지. 버스 안에서는 아주 소수의 몇몇 아이들만이 뒤늦게 걱정할 뿐이었어. 왜냐하면 아이들은 매일 버스에 탔었거든.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버스 중앙에 혼자 앉아있던 한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바뀌어가는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버스는 브라운스빌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무는 점점 울창해졌고 하늘은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갔어. 버스가 짙은 어둠 속으로 거의 뒤덮일 때 즈음 아이들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깨달았어. 한 남자아이는 뱃속을 간지럽히는 게 흥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안한 환호성을 내뱉었어. 나머지 아이들도 그저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즐거움에 들떠 같이 환호를 내지를 뿐이었어. 불안함에 떠는 속삭임이 버스를 점점 가득 채웠어. 버스 가운데에 앉아있던 그 여자아이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머뭇거리며 앞으로 다가가기 전까지 말야. 버스 기사는 앞에 놓인 점점 좁아져가는 길을 응시하고 있었어. 죄송한데요.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더 가까웠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어. 여자아이는 운전사의 소매를 잡아당겼어. 죄송한데요, 아저씨. 저희는 학교에 가야 돼요. 운전사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어. 버스 뒤쪽에서 들리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여전히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운전사는 아무 말도 않은 채 여자아이를 위해 문을 열어줬어. 여자아이는 침을 꿀꺽 삼키곤 축축한 아침 공기를 향해 발을 내디뎠어. 발이 지면에 닿기 직전 버스는 굉음을 내며 떠나갔어. 그 아이를 더러운 도로에 혼자 남겨두고 말야. 뒷창문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에선 이전의 모험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느껴졌어. 여자아이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는 마을로 향해서 긴 발걸음을 시작했어. 7번째 이야기, 살인마의 메시지. 수사관들 아무나 한 명 붙잡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였냐고 물어봐. 아마도 자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지 상상도 못했을 사건들이나 혹은 수사 결과가 좀 찝찝했던 사건이라던가 아님 미제로 남겨졌던 사건들을 막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을 거야. 오랫동안 특수범죄팀에서 일하면서 나한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 2년에 걸쳐서 19명의 아이들이 실종됐었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충분히 그럴만했지. 여전히 난 밤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히 지키라던 당시의 뉴스 보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내 기억 속에 각인됐던 가장 끔찍했던 점은 바로 이메일이었지. 첫 번째 납치가 벌어지고 일주일 뒤 일회용 이메일 주소로 이상한 이메일 한 통이 경찰서로 날아왔어. 그 이메일에는 아무런 제목이나 내용도 없었고 영상 파일 하나만이 첨부돼 있었어. 그 영상을 처음 봤던 가녀린 비서는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렀어. 영상에 나온 건 피범벅이 된 채 고통스러워하는 실종된 아이의 모습이었어. 분석을 위해 우리 부서로 비디오가 보내졌을 때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단 건 확신할 수 있었지만 나머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방 안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영상 화질도 좋지 못했어.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쓰레기 자식은 입 한 번 뻥끗하거나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어. 이메일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납치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임시 메일 주소에서 날라왔던 이메일을 받았고 희생자가 촬영된 비디오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 가끔씩은 이전 비디오에서 봤던 아이가 다시 나오기도 했어. 그 말은 아이들이 아직 살해당하지 않았다는 거였겠지. 마냥 행복해 있을 순 없었어. 왜냐하면 그 비디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갇힌 끔찍한 지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었던 것 같았으니까. 참혹한 아이들의 영상이 19개째 보내졌을 때 본부에선 마침내 체포를 할 수 있을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우리가 용의자로 삼은 건 나이가 든 독신의 폴 슈나이더라는 남성이었어. 화질이 좋진 못했지만 비디오에서 나오는 외관과 그의 지하실은 꽤 잘 맞아떨어졌어. 아이들에게 상처를 가하던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도 그의 저택에서 발견되었다는 법의학팀의 발언도 있었고 폴은 직업도 같이 사는 가족도 없었기에 알리바이도 없었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가 감옥에 수감되자 납치와 이메일도 종적을 감췄어. 물론 아직까지도 시체를 못 찾았고 지금까지도 그는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말야. 시간이 흘러 은퇴를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지난 사건을 꺼내 들었어.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 이메일을 하나 받았거든. 그 이메일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 우중충한 콘크리트 방, 더럽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채로 삐쩍 메마른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모습, 그리고 바닥에는 빨간색으로 글씨가 휘갈겨 적혀 있었어.
너희는 잘못 골랐다. 8번째 이야기, 강도랑 마주치다. 방송에서 도둑들이 도어락을 여는 수법이 방영된 후 제가 사는 아파트동 엘리베이터 CCTV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입수했으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2번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 통보가 떨어진 날, 그날 새벽은 왜인지 이불을 덮어도 방이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침 소리에도 잠을 못 자는 제가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켜 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복도 쪽을 쳐다보니 누가 한 손으로는 방범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전등으로 창문 너머에 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비명에 깨셔서 술에 취한 사람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마누라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서 깽판을 부린 거다. 그렇게 농담을 들어놓으셨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는 제가 걱정되신 모양인지 이문에서 자고 와라. 택배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범행에 열악한 수법을 들어 별로 위협적인 도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누가 절 좋아하는 사람이 없냐며 스토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CCTV를 망가뜨린 청년은 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를 했고 그쪽 일은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 청년이 제가 창 너머로 마주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절도범이건 스토커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여자만 둘이라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촌 오라버니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방범창을 손을 봐주러 왔는데 저는 방범창 위쪽을 보고 오싹했습니다. 나사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방범창을 흔들자 들썩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방송에서는 펜치로 방범창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방송한 바가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분명 범인은 그 시각 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하나밖에 잠그지 않은 문을 내버려 두고 굳이 창으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요일 바깥쪽에 방범창을 하나 더 달고 문고리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동에 도둑이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 당할 뻔한 때에는 조용하던 옆집 개가 지금 지진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CCTV를 망가뜨리고 자수한 청년은 그때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각 없이 부쉈다고 합니다. 갓군을 제대한 젊은 남자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잠정 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부디 일요일까지는 별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가 연쇄살인을 하던 범인의 말, 문이 잠겼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9번째 이야기, 병원의 아기 귀신.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2층 복도 끝에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당직실과 수술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당직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는 수술실 방향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창문을 닫는 걸 잊었습니다. 여하튼 옷을 갈아입는데 창문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지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중이라서 깜짝 놀란 저는 창문을 확 닫아버렸고 옷을 입고 다시 열어보니 그 검은 물체는 출입금지라고 쓰여진 문을 향해 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1층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2층에 올라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원장님 회진 가신 거 아냐? 하지만 그날은 원장님 회진이 없는 날이고 2층에 올라온 사람이 없었기에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다른 선생님께 어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너도 봤다고. 나도 기구 씻으러 세면대에 있으면 뭔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 서너 번 본 것 같아. 난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너까지 봤으면. 출입 금지라고 쓰여진 곳은 중절 수술을 한 후 나온 아기들을 수술실 냉장고에 넣어 놓는 곳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혹시 죽은 아기들이 외로운 나머지 병원을 떠돌면서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지옥. 지옥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에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지.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 있어. 목적을 알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완강한 문이 말이야. 두 개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네. 가학적인 관리인의 손에 의해 너는 그 방 특유의 한 가지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고통이 생생히 느껴지도록 상처가 다시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너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없을 거야. 24시간의 벌을 견디고 나면 너에겐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지.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리고는 은은한 조명에 텅 빈 방이 모습을 드러내. 언제든지 너가 원한다면 몸을 일으켜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회색 돌로 된 방으로 들어설 수 있어. 그 방엔 별반 특이한 건 없어. 늘 그렇듯이 두 개의 문을 빼고 말이야. 등 뒤에 있는 문이 닫히면 너의 상처는 회복되고 고통도 사그러들게 될 거야. 그리고 24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특별히 위안할 것들은 방 안엔 없지만 끊이지 않았던 고통의 부재에서 너는 1분 1초가 마치 암브로시아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너는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새로운 방에 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형벌이 확연하게 이전보다 더 끔찍해졌다는 점이지. 누군가는 규칙을 알아차리기 전까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또 누군가는 바로 규칙을 알아차렸어도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의 평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꼴을 당하곤 해. 그들은 순식간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은 24시간이 더욱 더 부족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모두들 이전의 형벌이 얼마나 온화했던 건지 그 회색 방에 발을 들여놓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진짜 속임수는 자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저 회색문 너머의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걸 인식한 사람들이지. 다음 방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매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은 몇 번이곤 산산조각이나 그들의 영혼은 이 방에 머무르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박살나버린다고. 지옥엔 두 개의 문이 있어. 너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 있는 첫 번째 문은 닫혀. 문은 틀에 맞춰 단단히 잠기고는 다시는 열리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건너편 벽에서 활짝 열린 채 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줄 거야. 이게 너가 선택한 지옥이란 것을 말이야. 11번째 이야기, 인체바라 사건들. 1948년 영국의 런던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실버우즈. 그는 방 안에서 무엇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서 방에 불을 켜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방 안을 뒤덮는 상황을 겪은 실버우즈는 연기가 자신의 주위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울로 달려가 몸을 살펴보던 그는 팔과 다리 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끼얹고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있었을 때 팔과 다리 등에서 작은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몇 분 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욕조 밖으로 걸어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병원에 연락을 했던 실버우즈는 병원에서 인체의 내부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인체에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9년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친구들 옆에서 잠을 자던 알코올 중독자 제이 캐리엇은 갑자기 복부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심한 통증을 겪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봤던 주위 사람들은 그의 복부 주위에 불이 붙어 그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장 물을 가져와 불을 끈 종업원들은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주위에 있던 캐리엇의 친구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캐리엇을 검진한 의사가 불길이 몸 안으로부터 시작된 점이 확실하여 누군가 그에게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증언을 하여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제이 캐리엇은 며칠간은 숨이 붙어 있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였고 어떻게 그의 배에서 불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미스테리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르아크는 자동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 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그는 차에서 내려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지만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당신의 몸에서 연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문제의 연기가 자신의 다리에서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지를 걷고 연기가 나는 부위를 본 르아크는 짙은 연기가 나는 곳을 찾았으나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으며 그때 연기가 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 달려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고 우연히 주위를 지나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뒤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에 의해 검진된 그의 발화 이유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기름이 그의 다리에 스며들었고 우연히 바지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바지를 자세히 검사를 했던 의사들은 그가 입었던 바지에서 기름과 관련된 자국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체 발화 현상을 경험한 르아크는 상처가 완쾌된 뒤에도 또 한 번 인체 점화 현상을 경험하였고 그 후로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발화 현상에 대비했습니다.